어르신 괜찮으세요? 자동차 보험 처리하면 번거로우니까 그냥 합의로 끝내시는 게 어떠세요? 병원비랑 합의금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사기치는 수법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구만. 너희들은 상대 잘못 골랐어.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신호를 기다리던 중 뒤에서 쿵소리와 함께 차가 살짝 밀렸습니다. 별것 아닌 접촉사고였어요. 백미러로 보니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상대 운전자도 내렸지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고가 난 사람 같지 않았거든요. 당황한 기색도 미안해하는 표정도 없었습니다. 남자는 다치신 데 없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범퍼를 확인했습니다. 흠집도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남자는 계속 제 차 뒤를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혹시 목이나 허리에 불편한 건 없냐고 나중에 후유증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전혀 없다고 답했어요. 그러자 남자는 병원 가는 것도 번거로울 테니 합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남자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흰색 봉투였어요. 두툼했습니다. 미리 준비해 온 듯 했지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사고가 난 지 채 3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합의금이 준비되어 있다니요. 보통 사람이라면 당황해서 보험사에 전화부터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마치 예정된 절차를 밟듯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병원도 안 가냐고 물었습니다. 남자는 웃으며 어차피 별일 아닌 것 같으니 복잡하게 할 필요 없다고 그냥 이걸로 마무리하자고 했습니다. 남자는 봉투를 제 손에 쥐어주려 했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왜 보험 처리를 안 하냐고 물었습니다. 남자는 그게 서로 편하지 않냐고, 번거롭지 않냐고 말했어요. 저는 그렇긴 하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슬쩍 남자의 차 번호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CCTV가 2대 보였습니다. 신호등 근처와 건물 입구에 하나씩이었지요. 남자는 제 시선을 따라 주변을 보더니 다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50만 원이 들어있다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고 물었어요. 저는 봉투를 보지 않고 남자의 얼굴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혹시 이런 일 자주 하냐고요? 남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곧 다시 웃음을 지으며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그냥 절차가 너무 익숙한 것 같아서 그렇다고 말했어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봉투를 제 차 보닛 위에 올려놓더니 뒤로 물러섰어요. 그리고는 생각 좀 해보라고 자기는 먼저 간다고 연락처를 남겨둘 테니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전화 달라고 말했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꺼내 봉투 위에 올려놓고는 재빨리 자기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떠났어요. 신호를 무시하고 급하게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멀어지는 차를 지켜봤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절차였습니다. 계획된 범죄였어요. 봉투를 들고 차에 올랐습니다. 명함을 확인했어요. JS종합건설 김민수 과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 이름, 직함, 연락처까지 깔끔하게 인쇄되어 있었지요. 저는 명함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15년 전 제가 보험사 특별조사팀에서 일할 때 쓰던 수첩이었어요. 먼지를 털고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비슷한 사건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노인 대상 접촉사고, 즉시 합의 유도, 보험 처리 회피. 당시 저는 이 패턴을 발견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대부분 합의를 선택했고 신고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때 그 수법이 다시 제 앞에 나타난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그 대상이 된 거였지요. 저는 명함과 봉투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차 번호판과 CCTV 위치까지 기록했어요. 천천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15년 만이었습니다. 이번엔 끝을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 백미러에 비친 제 얼굴은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72살의 은퇴한 노인이 아니라 그때 그 조사관의 눈빛이 돌아와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봉투를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15년 전 미제로 남았던 그 사건의 기록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당시 피해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23명이었어요. 모두 70대 이상, 모두 혼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분의 진술서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사고 후 병원을 소개받았고 치료 기간이 점점 길어졌고 변호사까지 소개받았지만 보험금은 제대로 받지 못했고 치료비만 계속 늘어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진술서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고. 이번엔 내가 먹잇감이 아니라고요. 완벽한 먹잇감. 사흘 후 남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불편한 데는 없냐고 물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다행이라고 하더니 그때 드린 합의금은 받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직 그대로 두고 있다고 말했어요.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자가 뭔가 고민하는 듯 했어요. 그러더니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혹시 가족분이랑 같이 사냐고 물었어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혼자 산다고요. 남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자녀분들은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해외에 있어서 자주 연락은 안 한다고 대답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자식도 없고 연락할 사람도 없었어요. 하지만 남자가 원하는 대답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자는 외로우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익숙하다고 답했어요. 남자는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요즘 목이나 허리 쪽에 불편한 건 정말 없냐고, 사고 나고 며칠 지나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저는 지금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그래도 한번 병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자기가 아는 병원 하나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거기 원장님이 이런 케이스 전문이라고 했어요. 저는 메모지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남자는 강서구에 있는 바른세상 정형외과라고, 거기 가면 어르신 같은 경우 잘 봐준다고 자기가 미리 얘기해 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천만에라고 하더니 혹시 치료비 같은 거 부담되면 나중에 보험 처리도 도와줄 수 있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일부러 물었습니다. 아까 보험 처리 안 한다고 하지 않았냐고요. 남자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제 질문이 예상 밖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더니 어르신이 원하시면 할 수도 있다고, 자기네가 다 도와드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만 답하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방금 들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바른세상 정형외과, 강서구, 이런 케이스 전문이라는 말까지 메모했어요. 그리고 15년 전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 안에 적혀있던 병원 이름들을 확인했어요. 세빛 정형외과, 참사랑한 의원, 튼튼 재활의학과, 모두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노인 환자를 주로 받고 장기 치료를 유도하고
보험사와 연결되어 있는 곳들이었지요. 저는 인터넷을 켜고 바른 세상 정형외과를 검색했습니다. 리뷰가 몇 개 있었어요. 대부분 좋은 평가였지만 그 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받으러 갔는데 자꾸 장기 치료 권유하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갔다고 했어요. 저는 그 리뷰를 캡처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부러 그 병원 근처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병원 앞에 주차하고 1시간 정도 지켜봤어요. 들어가는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대부분 노인들이었어요. 그것도 혼자 오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젊은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할머니가 나오는 걸 봤습니다. 목에 보호대를 하고 있었어요. 팔에는 파스가 여러 장 붙어 있었고요. 할머니는 택시를 타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사고를 당한 건지 아니면 정말 아파서 온 건지 궁금했어요. 그날 저녁 남자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은 다녀왔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직이라고 답했어요. 남자는 그럼 내일이라도 한번 가보라고 자기가 예약 잡아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남자는 또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차는 어떤 거 타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랜저라고요. 남자는 좋은 차 탄다고 몇 년씩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한 5년 됐다고 답했어요. 남자는 관리 잘한다고 그럼 보험료도 꽤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만 했습니다. 남자는 만족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내일 병원 다녀오고 연락 달라고 자기가 치료 일정 같은 거 도와주겠다고 말했어요. 통화를 끊고 저는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타깃 조건 70대 이상, 혼자 거주, 가족 연락 없음, 고급 차 보유. 제가 딱 그 조건에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15년 전 파일을 펼쳤습니다. 당시 피해자 명단을 확인했어요. 23명이었습니다. 모두 70대 이상이었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었지요. 그중 한 분의 진술서가 있었습니다. 사고 후 병원을 소개받았고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치료 기간이 길어졌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변호사까지 소개받았고 보험금 청구를 도와준다고 했지만 보험금은 제대로 받지 못했고 치료비만 계속 늘어났다는 진술이었습니다. 저는 그 진술서를 천천히 읽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먹잇감이 아니라고요. 그들이 노리는 건 보험금이 아니었다. 일주일 후 저는 남자가 소개해준 병원에 갔습니다. 바른 세상 정형외과는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대기실에는 노인 환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목이나 허리에 보호대를 하고 있었지요. 접수를 하자 간호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냐고요. 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간호사는 김민수 씨가 미리 연락 줬다고 어르신 오신다고 했다고 말했어요. 역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가자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자고 했습니다. 별다른 검사 없이 바로 촬영실로 안내했어요. 엑스레이를 찍고 나서 다시 진료실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는 영상을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추 쪽에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고 했어요. 사고 충격으로 인해 목뼈가 틀어진 것 같다고 지금은 괜찮아도 나중에 후유증이 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의사는 일단 물리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고 한 석 달 정도는 꾸준히 와야 할 거라고 말했어요. 석 달. 예상대로였습니다. 의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단기간에 나아지지 않는다고 그리고
혹시 허리 쪽도 불편한 건 없냐고 물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MRI도 찍어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망설이는 척 했습니다. 그게 비싸지 않냐고 물었어요. 의사는 걱정하지 말라고 보험 처리하면 되니까 김민수 씨가 다 도와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물리치료 일정표도 함께 받았어요. 일주일에 3번, 석 달 동안 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남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 다녀왔냐고 물었어요. 저는 방금 나왔다고 답했습니다. 남자는 어떻다고 하던가고 물었고 저는 목이 좀 안 좋대서 석 달 정도 치료받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남자는 잠시 침묵했다가 안타까운 듯 말했습니다. 자기 잘못이라고 정말 죄송하다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치료비는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고 보험 처리 도와주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남자는 또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 한의원도 같이 다니면 좋을 것 같다고 자기가 아는데 하나 소개해 주겠다고 했어요. 거기 침 맞으면 훨씬 빨리 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남자는 참 편안한 의원이라고 병원 근처에 있다고 거기 원장님이 교통사고 후유증 전문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메모하며 그럼 한번 가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남자는 자기가 미리 연락해 놓겠다고 그리고 혹시 치료받으면서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달라고 자기가 다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통화를 끊고 저는 메모를 확인했습니다. 병원, 한의원, 보험 처리. 그리고 다음 단계는 뭘까요? 며칠 후 한의원에도 갔습니다. 역시 노인 환자들로 가득했어요. 원장은 친절하게 맞아주었고 진맥을 본 뒤 침을 놓았습니다. 원장은 기혈순환이 안 좋다고 사고 후유증이 확실하다고 말했어요. 일주일에 2~3번은 와야 할 것 같다고 한 석 달은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석 달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침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한의원을 나오는 길 다시 남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의원은 어떠냐고 물었어요. 저는 좋더라고 답했습니다. 남자는 다행이라며 앞으로 꾸준히 다니라고 자기가 치료비 정산 도와주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또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혹시 변호사 필요하면 소개해 줄 수도 있다고 보험금 청구할 때 도움 될 거라고 말했어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변호사까지. 저는 일부러 생각하는 척하며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하냐고요? 남자는 그렇다고 보험사에서 제대로 안 줄 수도 있으니까 변호사 통하면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럼 나중에 필요하면 부탁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남자는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했어요. 통화를 끊고 저는 메모를 완성했습니다. 병원 석 달, 한의원 석 달, 변호사, 보험금 청구. 이제 그림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한 보험금이 아니었어요. 노인을 장기 치료에 묶어두고 치료비를 계속 발생시키고 보험금 청구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노인의 보험 갱신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결국 노후를 파괴하는 것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15년 전 피해자 중 한 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시 75이셨던 분이었어요. 지금은 90살이 되셨겠지요. 여보세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행히 살아계셨어요. 저는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보험사에서 일했던 사람이라고 혹시 15년 전에 교통사고 나신 거 기억하냐고 물었어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억한다고요. 어떻게 잊겠냐고. 그 일 때문에 자기 노후가 다 망가졌다고요. 노인의 이상한 반응.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병원을 3달 다녔다고 했어요. 한의원도 다녔고요. 그러다 보니 치료비가 계속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보험금 받는다고 해서 변호사도 만났대요. 그런데 막상 받은 돈은 얼마 안 됐다고요. 치료비 내고 나니 남는 게 없더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갔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그 다음 해에 보험 갱신을 하려고 했더니 거절당했대요. 사고 이력 때문이라고요. 결국 보험료가 2배로 올랐다고 했습니다. 감당이 안 됐대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보험을 포기했다고 답했어요. 그리고 차도 팔았대요. 무서워서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뒤로는 그냥 집에만 있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그들의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보험금을 뜯어내는 게 아니라 노인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결국 사회에서 고립시키는 것이었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남자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치료는 잘 받고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다니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남자는 다행이라고 하더니 혹시 요즘 운전하실 때 불편한 거 없냐고 물었습니다. 목이 안 좋으시니까 운전할 때 뒤를 잘 못 보실 수도 있지 않냐고 조심하라고 말했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혹시 이런 일 자주 하냐고 물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멈췄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어요. 저는 교통사고라고 노인들 상대로 이런 일 자주 하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남자는 오해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저는 오해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자기가 예전에 보험사에서 일했다고 조사관이었다고 말했어요.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남자는 조사관이냐고 다시 물었어요. 저는 그렇다고 은퇴한 지 15년 됐지만 아직도 기억은 생생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신네들 같은 수법은 예전에도 봤다고 그때는 증거가 부족해서 못 잡았지만 이번엔 다를 것 같다고 말했어요. 남자는 지금 협박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협박이 아니라 경고라고 답했어요. 나한테 잘못 걸렸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예상대로 남자에게서 전화가 여러 번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대신 문자가 왔습니다. 오해 풀자고 자기가 직접 찾아뵙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남자가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저는 문을 열지 않고 인터폰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남자는 자기 김민수라고 잠깐만 얘기 좀 하자고 말했어요. 저는 할 얘기 없다고 답했습니다. 남자는 제발 오해를 풀자고 애원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남자는 예전보다 훨씬 지쳐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남자는 소파에 앉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자기가 실수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뭘 용서하라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어요. 자기네가 어르신을 대상으로 삼은 거라고요. 드디어 인정했습니다. 저는 혼자냐고 아니면 조직이냐고 물었습니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말 안 하면 경찰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했어요. 조직이라고요. 저는 몇 명이냐고 물었습니다. 남자는 10명 정도라고 답했어요.
역할이 나뉘어 있냐고 물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고 내는 사람, 병원 연결하는 사람, 변호사 연결하는 사람이 다 따로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됐냐고, 이 일 시작한 지 얼마나 됐냐고 물었어요. 남자는 한 3년 정도라고 답했습니다. 피해자는 몇 명이나 되냐고 물었습니다. 남자는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말 안 하면 경찰 부른다고 다시 말했습니다. 남자는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자기가 맡은 건 한 20명 정도라고 답했어요. 저는 펜을 놓고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왜 노인들만 고르냐고 물었습니다. 남자는 쉬워서라고 답했어요. 뭐가 쉬우냐고 물었습니다. 남자는 반항 안 한다고, 겁도 많고, 그리고 끝까지 안 간다고 말했어요.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남자는 신고 안 한다고 답했어요. 대부분 그냥 합의하고 끝낸다고, 귀찮아서, 무서워서, 혹은 몰라서 그런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게 사람 하는 짓이냐고 물었어요. 남자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봐달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애원했어요. 저는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당신네 조직 전부 잡아넣을 거라고 말했어요. 남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말 그럴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당연하다고 답했습니다.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를 쏘아봤어요. 후회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협박이냐고 물었습니다. 남자는 아니라고, 경고라고 답하고는 그대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시작됐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저는 경찰서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증거가 부족했거든요. 대신 녹음기를 하나 샀어요. 그리고 CCTV도 집 앞에 설치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두 번째, 더 위험한 접근. 일주일 후 비가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집 근처 골목을 지나는데 갑자기 뒤에서 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다가왔어요. 백미러로 보니 헤드라이트가 눈부셨습니다. 저는 속도를 늦췄어요. 그런데 그 차도 속도를 늦췄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더 천천히 갔어요. 그 차는 계속 뒤를 따라왔습니다. 골목 끝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쿵소리와 함께 차가 앞으로 밀렸어요. 첫 번째보다 충격이 컸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비를 맞으며 뒤를 돌아봤어요. 다른 차였습니다. 지난번 남자가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내렸습니다. 얼굴에 흉터가 있었어요. 남자는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빗길에 브레이크가 잘 안 들어서 그랬다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차 뒤를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흠집이 좀 있었어요. 남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자기 잘못이라고, 보험 처리하겠다고, 아니면 합의하겠다고요. 저는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혹시 김민수 씨 아냐고요? 남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모른다고 대답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럼 왜 나를 따라온 거냐고 물었어요. 남자는 따라온 게 아니라고, 우연히 같은 길을 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골목 입구부터 계속 나를 따라왔다고 말했어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노려볼 뿐이었어요. 저는 차 번호판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CCTV가 보였습니다. 골목 입구에 하나 있었지요. 남자는 제 행동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어요. 어르신이 골치 아프게 하신다고요. 저는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남자는 그냥 조용히 합의하고 끝내면 될 걸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냐고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복잡한 건 당신네라고, 나는 그냥 내 권리를 찾는 것뿐이라고요. 남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떠났어요. 빗길을 미끄러지듯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계획된 두 번째 사고였습니다. 그것도 이번에는 제 과실로 보이게 설계된 사고였어요. 빗길, 어두운 골목, 급정거. 모든 상황이 제가 뒷차를 들이받은 것처럼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바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정리했어요. 첫 번째 사고는 접촉, 두 번째 사고는 추돌. 패턴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었어요. 저는 15년 전 파일을 다시 꺼냈습니다. 당시 피해자 중 몇 분은 두 번 이상 사고를 당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그것도 짧은 기간 내에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보험금이 아니라 노인을 반복적으로 사고에 노출시켜서 보험 갱신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다음에는 어떻게 올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까?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험 사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조직적인 범죄였고 노인의 노후를 파괴하는 악랄한 수법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1차 사고, 접촉, 합의 유도. 2차 사고, 추돌, 과실 전가. 3차는 뭘까요? 은퇴한 조사관의 기억. 그날 밤 이후 저는 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15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당시 저는 보험사 특별조사팀 소속이었습니다. 주로 의심스러운 사고들을 조사하는 일을 맡았지요. 그해 가을 비슷한 패턴의 사고가 연달아 보고됐습니다. 모두 노인 운전자였어요. 모두 접촉사고였고 모두 합의로 끝났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건수가 늘어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23명이었어요. 첫 번째 피해자는 76살 할아버지였습니다. 혼자 사셨어요. 사고 후 병원을 석 달 다녔다고 했습니다. 치료비가 200만 원 넘게 나왔대요. 보험금은 100만 원 받았다고 했습니다. 남는 게 없었지요. 두 번째 피해자는 72살 할머니였습니다. 역시 혼자 사셨어요. 사고 후 한의원까지 다녔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도 만났대요. 하지만 보험금 받는데 1년이 걸렸고 받은 돈은 치료비에도 못 미쳤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피해자는 75살 할아버지였습니다. 이분은 두 번 사고를 당했어요. 2달 간격으로요. 보험사에서 갱신을 거절했고 결국 차를 팔았다고 했습니다. 패턴이 보였습니다. 노인, 혼자 거주, 반복사고, 장기치료, 보험 갱신 거절. 저는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조직적인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합의했고 신고하지 않았어요. 사고 상대방의 신원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었지요. 병원도 문제였습니다.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진료 기록도 정상이었어요. 과잉 진료라고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수사는 중단됐습니다. 저는 그때 파일을 닫으며 생각했어요. 언젠가 다시 이 사건과 마주하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15년이 지난 지금 제가 그 대상이 된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래된 명함 하나를 찾았습니다. 박정수 경위. 당시 함께 일했던 경찰관이었어요. 지금은 은퇴했을 겁니다. 하지만 연락처는 그대로일지도 몰랐지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15년 전 함께 일했던 보험조사관이라고요. 박경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반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래됐다고 어떻게 지냈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냥 은퇴해서 조용히 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15년 전 그 사건 기억하냐고요. 박경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잊겠냐고 끝까지 못 잡은 게 아직도 아쉽다고 말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 사건이 다시 시작된 것 같다고요. 박경희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지난 며칠간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접촉사고, 합의 유도, 병원 소개, 한의원 연결, 그리고 두 번째 사고까지. 박경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증거가 있냐고요. 저는 아직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모으고 있다고, 녹음도 하고 있고 사진도 찍고 있다고 말했어요. 박경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조심하라고요. 그들이 위험할 수 있다고, 특히 정체를 들킨 지금은 더 위험하다고 말했어요. 저는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박경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혹시 도움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자기는 은퇴했지만 아직 경찰서에 아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어요.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통화를 끊고 저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박정수 경위 연락 가능, 필요시 협조 요청. 그날 오후 저는 15년 전 파일을 다시 꼼꼼히 읽었습니다. 당시 조사했던 병원 중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세빛 정형외과. 노인 환자가 유독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습니다. 아직도 운영 중이었어요. 그런데 리뷰를 보니 최근에는 노인 환자가 줄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왜 줄었을까요? 어디로 옮겨갔을까요? 저는 바른세상 정형외과를 다시 검색했습니다. 개원한 지 3년 됐어요. 남자가 말했던 기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들은 병원을 바꿔가며 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세빛 정형외과 3년 전 폐업 추정. 바른세상 정형외과 3년 전 개원. 동일 수법 반복 가능성. 이제 그림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들은 3년마다 병원을 바꾸고 새로운 타깃을 찾고 같은 방식으로 노인들을 노후 파괴로 몰아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꿈을 꿨습니다. 15년 전 만났던 피해자들이 나타났어요. 모두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왜 못 잡았냐고, 왜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냐고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아직 어두웠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펼쳤어요. 이번엔 놓치지 않겠다고 적었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가겠다고요. 일부러 흔들리기.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기로요. 일부러 흔들리는 척하기로 했습니다.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민수였어요. 여보세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생각을 좀 해봤다고, 너무 과하게 나간 것 같다고요. 남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물었어요. 무슨 뜻이냐고요. 저는 일부러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나이가 드니까 예민해진 것 같다고, 괜히 의심만 한 것 같다고요. 남자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이해한다고, 나이 드시면 다들 그러시다고 말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요즘 몸도 안 좋고 외롭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다고요.
남자는 위로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한다고 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치료는 계속 받아야 하냐고요? 남자는 당연하다고 답했습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않냐고 자기가 계속 도와주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물었어요. 혹시 변호사 소개 아직 가능하냐고요? 남자는 기뻐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라고 언제든지 소개해주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럼 부탁한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끼를 던진 겁니다. 다음 날 저는 정말 병원에 갔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았어요. 목에 전기 찜질을 하고 견인 치료를 받았습니다. 간호사는 친절했고 의사는 증상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일부러 불편하다고 말했습니다. 목이 아직도 뻐근하다고 허리도 좀 아픈 것 같다고 호소했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시간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치료받으면 나아질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순순히 따랐습니다. 한의원에도 갔습니다. 침을 맞았어요. 원장은 기혈순환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멀었다고 최소 2달은 더 봐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모든 영수증을 정리했어요. 날짜별로, 항목별로 분류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며칠 후 남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변호사 소개해주겠다고 했어요. 내일 만나자고 사무실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자가 알려준 주소로 갔습니다. 오래된 건물 3층에 있는 법률사무소였어요. 간판에는 정의법률사무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변호사가 반겼습니다. 자기소개를 했어요. 이정민 변호사라고요. 저는 앉으라는 대로 앉았습니다. 변호사는 차를 내왔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떤 사고였냐고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접촉사고였다고, 목이 다쳤다고, 지금 치료받고 있다고 말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보험금은 얼마나 청구할 생각이냐고요? 저는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변호사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최대한 많이 받아내겠다고요.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위임장이었어요. 저한테 사인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천천히 읽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수수료는 얼마냐고요? 변호사는 받은 보험금의 30%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비싸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웃으며 말했어요. 보험사랑 싸우려면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이 정도는 합리적이라고요. 저는 고민하는 척하다가 사인했습니다.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보험사에서 연락 오면 다 자기한테 돌리라고,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요. 저는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길, 저는 복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를 봤어요. 변호사 자격증이었습니다. 이정민, 2010년 합격. 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나왔어요. 골목 모퉁이에서 차를 세우고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정의법률사무소, 이정민 변호사, 수수료 30%, 김민수와 연결, 위임장 진구. 이제 고리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변호사와의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어요. 저는 파일을 백업했습니다. 그리고 수첩에 적었습니다. 병원, 한의원, 변호사 모두 연결됨.
다음은 이틀 후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고 조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변호사한테 연락하라고 말했습니다. 보험사 직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알겠다고 답하고 끊었어요. 그날 오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험사에서 연락 왔다고 자기가 잘 처리하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요.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며칠 후 남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어떠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럭저럭이라고 답했습니다. 남자는 치료는 잘 받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다니고 있다고 답했어요. 남자는 만족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다행이라고, 조금만 더 참으면 보험금 나올 거라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얼마나 나오냐고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답했습니다. 한 500만 원 정도는 나올 거라고요. 저는 놀란 척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오냐고 물었어요. 남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다고, 어르신이 고생하셨으니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요.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요. 저는 뭐냐고 물었습니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보험사에서 조사 나오면 증상이 심하다고 말해달라고요.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다고, 일상생활이 불편하다고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그게 괜찮은 거냐고요. 남자는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사실이지 않냐고, 어르신이 정말 아프시잖냐고 말했어요. 저는 그렇긴 하다고 답했습니다. 남자는 안심시켰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다들 그렇게 한다고, 보험사는 원래 돈을 안 주려고 하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통화를 끊고 저는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방금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허위 진술 유도,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파일을 백업하고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김민수, 허위 진술 유도 확인, 보험 사기 공모 정황. 며칠 후 정말 보험사 조사관이 왔습니다. 젊은 남자였어요. 30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명함을 건넸어요. 한국화재보험 사고조사팀 박준호 대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조사관은 앉더니 물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신호 대기 중이었고 뒤에서 부딪혔고 목이 아팠다고 말했어요. 조사관은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지금도 아프냐고요. 저는 남자가 시킨 대로 말했습니다. 아직도 목이 뻐근하다고, 허리도 좀 불편하다고,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말했어요.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병원은 어디 다니냐고요. 저는 바른세상 정형외과라고 답했습니다. 조사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한의원도 다니냐고 물었어요. 저는 참 편안한 의원에 다닌다고 답했습니다. 조사관은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도 선임했냐고 물었어요. 저는 정의법률사무소 이정민 변호사라고 답했습니다. 조사관은 펜을 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병원이랑 한의원, 변호사를 누가 소개해줬냐고요? 저는 일부러 순진한 척했습니다. 사고 낸 사람이 소개해줬다고, 친절하게 다 알아봐줬다고 말했어요.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꺼내 건넸어요. 혹시 이상한 점 있으면 연락 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조사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사 잘 마쳤다고,
결과는 일주일 내로 나올 거라고 말했어요. 조사관이 나간 후 저는 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사관이 받았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면 만나고 싶다고요. 조사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고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보험 조사관이었다고요. 지금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조직적인 사기라고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냐고요. 저는 답했습니다. 있다고요. 혼자가 아니었다. 다음 날 저는 박준호 조사관을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어요.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조사관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물었습니다. 어떤 증거가 있냐고요. 저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15년 전 자료, 최근 녹음 파일, 영수증, 사진, 메모. 모든 걸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조사관은 자료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한참을 보더니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이거 대단한데요 하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요.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저만 당한 게 아니라고 15년 전에도 23명이 있었고 지금도 더 많을 거라고 말했어요. 조사관은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다른 피해자들 연락처가 있냐고요. 저는 있다고 답했습니다. 15년 전 명단이 있다고 그중 몇 분한테는 이미 연락했다고 말했어요.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그분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피해를 봤다고 보험 갱신 거절당했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졌다고 지금도 트라우마가 남아있다고 말했어요. 조사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이거 생각보다 큰 사건인데요 하고요. 저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험사 차원에서 조사해 줄 수 있냐고 물었어요. 조사관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혼자서는 힘들 것 같다고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조사관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위험하지 않으세요? 이미 정체를 들켰잖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위험하다고 하지만 이미 시작했으니 끝을 봐야 한다고 말했어요. 조사관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심하라고, 혹시 이상한 일 있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카페를 나오는 길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일주일만 기다려달라고, 그동안 자기가 내부적으로 조사해 보겠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15년 전 피해자 명단을 다시 꺼냈습니다. 23명 중 10분한테 연락을 시도했어요. 그중 5분이 응답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사고 후 병원 다니고 치료비 늘어나고 보험금은 제대로 못 받고 결국 보험 갱신 거절당하고 차 팔고 외출 못하고 집에만 있게 됐다고요. 저는 그분들께 말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고, 이번엔 끝까지 가겠다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다고요. 5분 모두 동의하셨습니다. 저는 그분들 진술을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정리했어요. 이제 증거가 충분해졌습니다. 며칠 후 박준호 조사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부에 보고했다고, 특별조사팀이 구성됐다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간다고 말했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조사관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요. 저는 뭐냐고 물었습니다. 조사관이 답했습니다.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가 어렵다고,
지금까지는 모두 합의로 끝난 사건이라 범죄로 입증하기 어렵다고 말했어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조사관이 답했습니다. 현장을 잡아야 한다고, 다음 사고가 일어날 때 미리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럼 제가 미끼가 되겠다고요. 조사관은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이미 2번이나 당했다고, 3번째도 올 거라고, 그때 잡으면 된다고 말했어요. 조사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알겠다고, 준비하겠다고 답했어요. 통화를 끊고 저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3차 사고 대기, 현장 검거 작전 준비. 그날 밤 저는 15년 전 피해자분들께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곧 끝날 거라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이번엔 꼭 정의가 실현될 거라고 말했어요. 그분들은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했어요. 15년을 기다렸다고, 이제야 희망이 보인다고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지막 사고. 이틀 후 남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어떠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냥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남자는 치료는 잘 받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다니고 있다고 답했어요. 남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내일 시간 되냐고요? 저는 왜냐고 물었습니다. 남자는 한의원 원장님이 어르신 한번 보고 싶대요. 상태 확인하고 싶대요. 하고 말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남자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한의원으로 오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박준호 조사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일 오후 3시라고, 한의원으로 가라고 했다고, 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조사관이 답했습니다. 알겠다고, 미리 대기하고 있겠다고요. 다음 날 오후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차를 몰고 한의원으로 향했어요. 평소와 다른 길로 갔습니다. 일부러 한적한 길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고속도로 진입 전 신호등 앞에서였습니다. 뒤에서 차 한 대가 빠르게 다가왔어요. 백미러로 보니 검은색 SUV였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어요. 저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그 차도 따라왔습니다. 고속도로 진입로였습니다. 차들이 속도를 내는 구간이었어요. 저는 일부러 천천히 갔습니다. 뒤에서 경적이 울렸어요. 저는 무시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뒷차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붙었어요. 그리고 제 차 옆구리를 들이받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휘청거렸어요. 저는 핸들을 잡고 갓길로 세웠습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뒷차도 멈췄습니다. 내린 사람은 2번째 사고 때 봤던 그 남자였어요. 얼굴에 흉터가 있는 50대 남자. 남자가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어르신이 너무 천천히 가셔서 그랬다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차 옆구리를 확인했습니다. 긁힌 자국이 선명했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합의하자고, 자기가 책임지겠다고요. 그때였습니다. 주변에서 차 몇 대가 멈췄어요. 경찰차였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한 대에서 박준호 조사관이 내렸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경찰관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말했어요. 신분증 제시하라고요. 남자는 당황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자기는 사고 낸 사람일 뿐이라고 말했어요. 경찰관이 답했습니다. 지금 계획적 사고 혐의로 조사받는 거라고요. 남자는 말도 안 된다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경찰은 차분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차를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트렁크를 열자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다른 차 번호판, 합의금이 든 봉투 여러 개, 명함 뭉치, 병원 진료 예약서, 모두 증거였습니다. 남자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았어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동행해야겠다고요.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박준호 조사관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잘하셨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관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제 나머지를 잡아야 한다고 김민수와 병원, 한의원, 변호사까지 모두 조사에 들어간다고요. 저는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속보가 떴습니다. 노인 대상 보험 사기단 검거, 조직적 범행 정황. 저는 TV를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15년 만이었습니다. 은퇴 후 첫 출근. 다음 날 박준호 조사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본사로 와달라고 했어요. 진술이 필요하다고요. 저는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15년 만에 입는 정장이었어요. 조금 헐렁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보험사 본사는 여의도에 있었습니다. 큰 건물이었어요. 로비에서 조사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웃었어요. 멋지시다고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오래된 옷이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특별조사팀 사무실이었어요. 문을 열자 여러 사람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화이트보드가 있었어요. 거기에 조직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김민수, 흉터 남자, 병원, 한의원, 변호사 모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조사관이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안에는 팀장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팀장님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고생 많으셨다고요. 저는 아니라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팀장님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큰 사건을 잡게 됐다고 15년 전부터 지금까지 피해자가 100명이 넘는다고요. 100명?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팀장님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병원도 3곳이나 된다고, 변호사도 5명이 연루돼 있다고, 조직 규모가 생각보다 크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팀장님이 부탁했습니다. 혹시 도와주실 수 있냐고, 어르신 경험이 필요하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뭘 도와드리면 되냐고요. 팀장님이 답했습니다. 자료 분석이라고, 패턴 찾기라고, 조사 방향 설정이라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하겠다고요. 팀장님은 고마워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보험사에 출근했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조사관이 된 기분이었어요. 책상 하나를 배정받았습니다. 컴퓨터와 자료들이 쌓여 있었어요. 저는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명단, 사고 일시, 장소, 병원, 치료 내역, 보험금 청구 내역. 모든 걸 엑셀로 정리했어요. 그리고 패턴을 찾았습니다. 사고는 주로 야간에 발생했어요. 한적한 골목이나 신호등 앞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70대 이상, 혼자 거주, 고급차 보유자였어요. 병원은 3곳, 세빛 정형외과는 5년 전 폐업, 참사랑한 의원은 3년 전 폐업, 바른세상 정형외과는 현재 운영 중이었습니다. 변호사는 5명, 모두 김민수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저는 조직도를 다시 그렸습니다. 김민수가 중심이었습니다. 그 아래 사고 담당 4명, 병원 3곳, 변호사 5명. 완벽한 분업 체계였어요. 저는 팀장님께 보고했습니다. 팀장님은 감탄했습니다. 역시 경험이 다르다고, 이렇게 정리하니 한눈에 보인다고요.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김민수를 먼저 잡아야 한다고 그가 전체를 총괄하고 있다고요. 팀장님이 답했습니다. 이미 체포영장 청구했다고 곧 잡힐 거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김민수가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인천 한 모텔에 숨어 있었대요. 저는 TV로 그 장면을 봤습니다. 김민수가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요. 화면 속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저는 TV를 끄고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였습니다. 아니, 긴 15년이었어요. 참교육. 김민수가 체포된 후 도미노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담당자 4명이 차례로 검거됐어요. 모두 김민수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바른세상 정형외과 원장도 소환됐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했어요. 자기는 정당하게 치료했다고 과잉 진료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진료 기록을 분석하자 드러났습니다. 노인 환자들의 치료 기간이 평균 석 달이었어요. 일반 환자는 한 달이었습니다. 3배나 차이가 났지요. 치료비도 달랐습니다. 노인 환자는 평균 300만 원, 일반 환자는 100만 원 미만이었어요. 명백한 차별이었습니다. 원장은 결국 인정했습니다. 김민수에게 환자를 소개받았다고 대가로 치료비의 일부를 줬다고 진술했어요. 참편안한 의원 원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변호사 5명도 소환됐습니다. 이정민 변호사는 처음에 발뺌했어요. 자기는 정당하게 수임료를 받았다고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통장 내역을 확인하자 밝혀졌습니다. 김민수에게서 정기적으로 돈을 받았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환자 한 명당 50만 원씩 리베이트였습니다. 변호사도 결국 자백했습니다. 보험사는 즉시 조치를 취했습니다. 바른세상 정형외과와 참편안한 의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전면 동결했어요. 그리고 과거 사건들을 전수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세빛 정형외과 사건도 다시 열렸어요. 당시 피해자 23명 모두에게 연락했습니다. 그중 15분이 응답하셨어요. 모두 비슷한 피해를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보험사는 그분들께 피해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검찰도 움직였습니다. 김민수와 일당을 특수사기, 보험사기, 조직범죄 혐의로 기소했어요.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15년 전 사건과 이번 사건의 연관성을 증언했습니다. 판사님은 귀 기울여 들으셨어요. 김민수는 법정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어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초범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반박했습니다. 피해자가 100명이 넘는다고 15년간 지속된 조직범죄라고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재판은 석 달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선고 날이 왔습니다. 판사님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주문, 피고인 김민수를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은 15년간 조직적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보험 사기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노후가 파괴됐다. 이는 단순한 재산 범죄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착취한 악질적 범죄다. 엄벌이 불가피하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김민수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사고 담당자들은 각각 징역 3년에서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원장들과 변호사들은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하지만 의사 면허와 변호사 자격이 정지됐습니다. 저는 법정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끝났구나 하고요. 법원 앞에서 박준호 조사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축하한다고 어르신 덕분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리 모두 덕분이라고요. 그날 저녁 15년 전 피해자분들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재판 결과를 알려드렸어요. 모두 기뻐하셨습니다. 한 할머니가 우셨어요. 15년을 기다렸다고 이제야 속이 시원하다고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엔딩 노인의 선택. 재판이 끝난 후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TV 프로그램에서 출연 제의도 왔습니다. 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당연한 일이었고 특별할 게 없었거든요. 대신 보험사에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팀장님이 직접 전달하셨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100명이 넘는 피해자를 구했다고 정말 고맙다고요. 저는 패를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15년 전 못다한 일을 마무리하는 것 같다고요. 보험사는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피해자 15분께는 각각 1,000만 원씩, 최근 피해자 80여 분께는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했어요. 저도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2,000만 원이었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며칠을 생각한 끝에 결정했습니다. 전액 기부하기로요. 노인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단체에 1,000만 원, 보험 사기 예방 교육 프로그램에 1,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이 일을 통해 제가 얻은 건 돈이 아니라 정의가 실현됐다는 확신이었으니까요. 기부 후 저는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차를 몰고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뒤에서 부딪혀도 누가 합의를 제안해도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요. 어느 날 동네 노인정에 들렀습니다. 거기서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교통사고 조심하라고, 혹시 이상한 제안 받으면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으셨어요. 한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시냐고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경험해봐서 안다고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15년 전 저는 사건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했고 피해자들이 침묵했고 조직이 교묘했습니다. 그때 저는 무력했습니다. 하지만 15년 후 저는 다시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피해자였고 제가 증거를 모았고 제가 끝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이 승리는 제 것만이 아닙니다. 15년 전 피해자들의 것이고 최근 피해자들의 것이고 앞으로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을 모든 노인들의 것입니다. 늙었다는 이유로 쉬운 먹잇감이 되는 세상은 여기서 끝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냈습니다. 일기를 덮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겠지요. 마트에 가고 산책하고 이웃과 인사하고 저녁에는 TV를 보는 평범한 하루. 하지만 이제 그 평범함이 소중하다는 걸 압니다. 누군가는 그 평범함조차 빼앗겼으니까요. 저는 그걸 지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킬 겁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더욱 재밌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